청각에서 풍류를 즐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쭉 연결하면서 일본과 백제 그리고 이 공산성의 지리적 위치. 자, 그럼 이제 저 멀리 한번 보세요. 저 터널이 있는데 터널 보이나요? 저 이 콧구멍처럼 보이는 저 터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언덕을 조사를 했어요. 문화재 조사를.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저기에서 유구가 나왔어요. 저 지금 보이잖아요. 잔디 처리해 놓은 거. 보입니까? 저기가 정지산 유적지예요. 정지산 유적지. 저기에서 나온 대벽 건물지나 저기에서 나온 토기나 이런 제사 용구들을 통해서 저기에 제사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벽 건물주에 나온 토기라든지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의뢰하는 제기라든지 또 거기서 나온 기와라든지 그리고 대벽 건물주라고 하는 특수한 이런 건물 양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제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삼국사기 이 기록의 묘지석, 그 묘지석에 나온 기록이 저거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뭐를 해? 임시로 장례를 하고 저기에서 긴 동안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그리고 저기에서 뭐 해? 긴 시간 동안 그런 장례 절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로 옮겨가요? 우리가 가게 될 무령왕으로 대묘로 옮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리에 왕비의 묘지석에 또 그런 신지와 유지라고 하는 지역 방위를 표시를 합니다. 신지 유지라고 하는 지역 방위가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왕성에서 유지면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뭔 말인지 한번 통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지산 유적지를 가면 127쪽? 예, 거기에 제가 표를 하나 24방위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119쪽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태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 사전교육 때 고분벽화하고 천문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토라 고분이나 다카마스 치카 고분에 가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119쪽에 있는 위에 이 표를 반드시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고분벽화의 배치나 또 천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예요. 그러면 내가 가운데 있다고 해봐요. 황룡 자리에. 그럼 서쪽이 유지요. 동쪽이 묘잖아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북쪽이 자예요. 남쪽은 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12지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방위를 나타나는데 거기에 24방위를 들어가게 되면 요 10간 말고도 12지 말고도 10간과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 위가 뭐예요? 신이죠. 그 다음에 유 아래는 경이죠. 그 다음에 경 아래 신이죠. 이 신과 신은 달라요. 밑에 신은 12지의 신이고 원숭이고 그 다음에 위의 신은 10간의 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를 잘 봐요. 여기가 지금 공산성이에요. 여기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공산성이라고 하면 이 방위 표시를 제가 배치도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지금 현재 저기 정지산 유적지가 여기에요. 사진에서. 그러면 공산성이 여기라고 하면 저 방향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방위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교재에 실려 있는 묘지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을 한번 봐요. 157쪽을 보면 무령왕의 묘지석 뒷면에 나와 있는 바로 24방위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5자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책을.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북, 여기가 남이에요. 좌오 찾았나요? 그러면 동이 여기 묘잖아요. 묘 보여요? 그러면 왼쪽에는 쓰지 않았어요.
왼쪽은 왜 안 썼냐? 거기다 묘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방향에다. 그래서 무덤을 쓰는 방향 쪽에는 쓰지 않고 거기다 무덤을 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에서 묘가 동쪽이고 유가 서쪽이잖아. 그러면 유 위는 신이고 아래는 경이고 밑에가 또 신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배치표를 보고 뭐를 보시냐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 1에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묘시며, 대묘에 올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묘에 올리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대묘에 올리기 전에는 저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한번 더 보면요, 왕비의 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오년 12월 백제국 왕 대비가 천명대로 살아다가 돌아가셨다. 정서방에서 3년상을 마치고 다시 대묘로 옮겨서 정식 장례를 지내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보이나요? 그러면 그 정서방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보면 이거예요. 두 번째 줄에 거상제유지 그랬지. 거상제유지, 그러니까 거상을 했는데 어디에서? 유지에서. 유가 서잖아.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거 무령왕의 지석에 보면 매, 신지, 위, 묘, 고입해서 보면 신지라는 말이 나와요. 신. 찾았어요? 어딘지? 그러면 지금 방향이 유, 신, 이게 다 저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은 다시 이제 손실하니까 좀 덮고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 속에 들어있던, 저기 한번 보면서 볼까요? 금강이 운무가 이렇게 쫙 끼어가지고 멋진 풍광을 자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면서. 무령왕의 묘지석이 나옴으로써, 그리고 저 정지산 유적은 새로운 도로를 내려고 터널을 뚫다가 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묘지석에 나온 신지와 유지라고 하는 이것을 그동안 묵혀 있다가 저것이 도로를 내다가 우연찮게 지표조사를 하면서 뭔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정식 발굴 조사를 하면서 저기가 제사유적일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의 무령왕릉에 안장하기 전에 저기서 임시로 거상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지 유지라고 하는 유는 서쪽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아까 방향을 보면 저기에 있다가 이 대묘로 옮겨갔다고 하는 이사방위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점이 되는 곳은 여기 공산성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공산성이 바로 지금 말하는 웅진백제의 왕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논리적 그런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오기 전에 한성이 어디냐는 제가 확정하지 않지만, 여기에 웅진백제에서 말하는 이 공산성이 백제의 웅진백제의 왕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령왕릉이 발굴이 됐고,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왕릉급 무덤에서 이 무덤이 누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유일한 거 딱 하나예요. 경주에 누구도 임금 몰라요. 그죠? 이따 부에 이제 내일 가게 되는 능산리 사지도 어느 누구도 누구 왕인지 몰라요. 서울의 석촌동 있는 피라미드형 백제 왕의 무덤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이 고분, 그러니까 왕릉급 무덤에서 내 무덤이 내가 누구다라고 밝힌 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 저게 이 역사학적으로 어떤 역사를 정하는, 연대를 정하는 편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저 무덤 안이 523년 돌아가셔서 3년 있다 526년에 대묘로 옮겼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왕비가 526년에 돌아가셔서 3년 치르고 529년에 옮겼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기준점이 저 안에 있는 유물들을 편년하는 데 쓰이고, 거기에 있는 유물의 기준점으로 이 523년을 기준으로 얘 물건은 이렇다. 양식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12종의 19점의 국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제 태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만든 24방위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지형 지리적으로 접근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산성이 가지는 걸, 여기가 백제 옛날 왕성이었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여기에 동성왕이 왔었고, 그 동성왕이 시해되자 바로 이 곤주의 아들이었던 무령왕이, 배다른 무령왕이 일본에 의해서 돌아와 가지고 왕이 됐구나. 무령왕은 477년에 무령왕이 언제 돌아왔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올 때 함께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만 와 있다가 훗날 동성왕이 먼저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동성왕이 죽자 무령왕 할 수도 있고, 그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공간이고, 이제 성황 얘기만 마저 하고 이제 다음 장소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황은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가 523년 돌아가시니까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서 아버지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 신지를 사서 임시로 했다가 무덤을 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대묘로 가서 옮겨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황이 이제 538년이 되면, 여기에서 즉위한 지 15년이 지난 538년이 되면 이제 더 좀 넓은 데로 가야겠다. 지금 여기 보면 좁잖아요. 좁고 산도 많고. 근데 아까 남쪽 전주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오른쪽 금남정맥을 두고 서쪽에 완전 평야 부여로 가는 논산 일대가 완전 평야가 보였잖아요. 그럼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새로운 미래를 꿈꿔보자. 그래서 이 백제 성황 때 바로 천도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도를 해서 이 부여에 천도에서 이제 남부여라고 했어요. 우리가 백제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삼국사기에는 이동을 한 뒤에 글로 남부여라는 용어를 썼어요. 부여에서 왔으니까 백제가.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538년에 남으로 가서 새롭게 완전히 왕도다운 평지에 쫙 틀을 갖춘 그냥 기가 막힌 그런 왕성을 기획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찰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여에 가야 이제 백제의 사찰 문화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주에서는 사찰이 삼국사기 하나가 나와요. 대통사라고 하는. 그 대통사가 지금 공주 시내 안쪽에 자리로 지금 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확정은 못하지만 그곳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부여가면 다르죠. 부여는 온통 사찰이 이제 전체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지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일 저랑 부여를 돌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성이 함락된 뒤에 문제왕은 급히 남쪽으로 와서 다시 이 백제를 적어나가기 위해서 수도를 이제 옮겼고, 근데 2년밖에 못했고, 그의 아들 삼근왕도 2년밖에 못하고 죽고, 이렇게 되자 바로 일본에 있었던 모대, 이 모대도 아마 일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임금을 해서 이 동성왕 체제가 됐다가, 동성왕이 시해가 되자 바로 무령왕이 있고, 그 무령왕 뒤를 성왕이 이어서 성왕이 시대가 되다가 이제 부여로 이어갔다. 그 성왕과 아들 창이 위덕왕입니다. 이 이야기가 일본과 연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제가 부여로 가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면서. 근데 그 백제는 그 곤지랑 보낼 때 어떤 경로로 가는 거예요? 저쪽 한양에서 배를 타고 가죠, 여기서. 한강 쪽에서
건강을 예. 하려고. 그때 갔다고 하면 한강을 타고 갔겠죠. 한강을 타고 계속 연안으로 안천 쪽으로요? 연안으로 타고 서해안을 타고 남해안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끊어요, 스님? 녹화를 또 촬영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보면 이제 공산정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이제 북문인데 이 성 안에 어느 지역이 왕도다라고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왕도가 될까요? 먹고 살 거리가 아, 궁궐이 있어야 되고, 그거 중요한 얘기인데, 영감선생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 공주가 백제의 왕도다. 뭘로 왕도라고 할 것이냐? 서울이 한성백제의 왕도다. 무엇으로 그거를 증명할 것이냐? 부여가 백제가 천도한 남부여라고 했다는데, 즉 사비백제라고 했다는데 뭘로 그걸 증거할 것이냐? 첫 번째가 왕성입니다. 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왕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등이 있어야 몇 대를 거쳐서 이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도성이 있어야 돼. 도성. 우리 한양도성처럼 서울에 조선왕조의 한양도성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대로 가면 이 사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도입해서 왕권 강화에 섰기 때문에 즉 부처님과 왕을 같은 어떤 권위나 이런 걸로서 삼아서 왕권 강화에 섰단 말이에요. 불교가 고대 국가에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하다고 하면 뭔 사료에 어느 지역이 뭐라고 하는 기록이 명확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고대 사료가 많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성 안에서 저쪽 보세요. 저쪽이 지금 뺑 둘러가 성벽이란 말이에요. 성벽이 보이죠, 위에. 네, 그렇게 해서 뺑 둘러서 저기가 쌍수정이에요. 저 보이는 데가. 저희가 쌍수정이고, 쌍수정 이쪽 편에 산 하나 보이죠? 그 속에 임류각이 있어요. 임류각은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산성에 와서 첫 번째는 금강을 바라보면서 금강 북쪽을 보면서 한성백제가 어디였을 것이냐. 아예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 산동성 쪽에 있다. 이렇게 출발을 산동성에서 하다가 이 서울 쪽으로 옮겨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를 저는 좀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초창기부터 백제가 지금의 한강을 한수로 보고 한산으로 수도를 옮기다 뭐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또 남한산성을 일부 또 보기도 하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초창기는 여기 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장소왕에게 패해서 내려오고 여기에 이 공산성에서 웅진백제를 꾸리고 마지막 의자왕이 여기서 체포되거든요. 여기서. 예, 사비인 부여에서 체포되는 게 아니고 일로 옮겨와요. 근데 옮겨오는데 여기에 장소가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식진의 이 무덤이 발굴이 됐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 예식전 묘지명에 이제 등장을 해요. 웅천 사람이라고 하는 웅천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이 나오면서 그 기록에 왕과 함께 쉽게 얘기하면 투항했다라고 하는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기에 온 의자왕이 바로 여기에 장수거나 이 지역의 최고 책임자인 예식진에 의해서 결국은 항복하고 만 이런 식으로 지금 추리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백제의 660년에 멸망할 당시에 그 의자왕이 이 안에 지금 태자와 함께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공간을 들어가면 좀 더 실감이 나겠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 아까 말한 그런 증거물이 나와야 돼요. 왕성이 있었느냐? 그죠? 왕릉은 있잖아요, 옆에. 근데 왕릉이 너무 먼 거리라 하면 또 이상하지만 바로 지근거리에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무령왕의 묘지석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바이 바로 24방위의 신지나 유지와 같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우연하게 도로 공사하다가 저 정지산 유적지는 우리에게 다가온 선물이에요. 마치 무령왕이 일제에 의해서 도굴되지 아니하고 그 일제 강점기에 발굴이 안 되고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1971년에 이렇게 다가온 것은 우리 민족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정지산 유적지가 나옴으로써 바로 이 무령왕에 나온 묘지석에 있는 신지와 유지라고 하는 이 방향성, 그래서 여기 이 공산성의 이 기준점이 바로 신지와 유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지형적인 또 지리적인 이런 특징.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도가 있었으면, 왕성이 있었으면 각종 공방을 포함해서 왕궁을 이어가는 여러 재반 시설이나 문서를 담당하는 곳이나 뭘 공예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곳이 이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중심건물지, 부속건물지, 부속건물지, 육각건물지, 저수시설, 목각고, 연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5번의 저수시설이 어딘가 찾아봐요. 이거. 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찾아야 돼? 이게 북문이에요. 보이죠? 북문. 이거예요. 공북루라고 돼 있잖아. 네, 공북루. 그럼 이 공북루면 5번이 어디예요? 이게 바다, 여기가 강 쪽이니까 이쪽이잖아. 저기. 두 번째 거 보이죠? 저기가 바로 저수시설입니다. 네, 5번이 요놈 다음 표지로 적어. 이따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뭐가 중요했냐면 바로 이 갑옷. 갑옷에 써 있는 이 빨간 글씨. 이 글씨 갑옷이 메이드 인 백제냐, 메이드 인 당나라 것이냐. 그래서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6쪽 한번 봐봐요. 95쪽. 95쪽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면 행정관 19년 4월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행정관 19년 이게 언제냐면 645년이에요. 조금만 앞으로 오시겠어요? 지나가는 분들 오시게. 645년이라고. 그래서 이 갑옷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이 행정관 19년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온 이 645년에 이 갑옷은 백제가 만들어서 중국에게 보낸 것이냐, 아니면 이 당시 이제 당나라니까 그 당나라가 만들어서 일로 보낸 것이냐, 논란의 소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굴을 한 뒤에 복원 처리가 다 되고 보존 처리가 되고 이렇게 여기에서 많은 한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수시설에서 나온 갑옷이 백제 것이냐 당나라 것이냐, 그래서 주장 하나, 공산성 갑옷의 명문 글자는 당나라의 보증서다. 당나라 메이드 인 당이라고 하는 거에 보증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자 용어들이다. 그 여기 나오는 관직명이나 그 다음에 이 지역명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당나라의 일부에 있었던 지역명이고, 여기 나오는 한자들의 관직명은 당에서 했던 관직명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이게 당나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백제 것이다 95쪽에. 그래서 공산성 갑옷은 백제의 것이다. 여기에 이제 그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백제의 갑옷이 엄청나게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갑옷 이름을 명벗이라고 표현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93쪽 한번 봐봐요. 93쪽에 보면
아래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삼국사기 등에 백제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갑옷 명광계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토대로 이게 백제가 당나라에게 바쳤던 명광계가 아닐 것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들을 다 파악을 해 보니 거기에 나와 있는 사호군, 참군사, 작배, 융부, 대부 이것 등이 당나라 시대의 관직이다. 그리고 명문에 등장하는 익주라고 하는 지명은 수나라 때의 촉군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645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를 특정한 이 갑옷의 출처는 당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저수시설에 묻혀 있었어요. 많은 무기들과 함께.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냐. 이거는 아마도 의식이 아닐까. 망하는 순간에 무기랑 이것을 묻고 그랬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대통사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벼루예요. 그러면 대통사는 이 삼국사기에 공주 이 웅진백제에서 하나 딱 나오는 사찰이 대통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제는 불교가 언제 들어와요? 384년입니다. 고구려가 바로 이 소술망 때 이 372년에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바로 사찰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백제는 바로 이 384년에 불교가 들어와요. 그 뒤에 연표 백제를 한번 보세요. 그럼 어느 왕 때인가? 백제 연표에서 침류왕이죠? 바로 주기년도네요. 주기년도죠 아마.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성왕 때 538년에 일본에 불교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552년인가라고 하는 주장이 또 있는데 그거 역시도 성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도는 이제 서로 일본에서도 달리 보고 있지만 전해준 건 분명하게 성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의 이 몽전에 있는 그 불상이 백제 성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존 카터 코벨 선생이 쓴 일본에 남은 불교 미술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이야기가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대통사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이 벼루가 발견이 됨으로써 바로 이 지역이, 그럼 벼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먹을 가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쓰는 그런 물건으로 이제 우리가 추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작이 새겨진 이런 와편이 발굴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은 다 이제 찢어져서 안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와를 볼 수 있어야 돼. 기와, 백제의 와당. 이 백제의 와당은 우리가 아스카사에 가서 확인할 거예요. 일본에 최초로 전해준 588년에 백제의 장인들 대거 약 200여 명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세운 사찰이 아스카예요. 아스카사. 그 아스카사에 발굴했을 때 나온 기와들이 그 아스카사의 한쪽 조그마한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바로 여기 지금 다 흐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와당을 한번 교재에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보시면 6엽, 8엽, 10엽 이렇게 되거든요. 자, 잎이, 연꽃의 잎이 6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얘 한번 세봐요. 맨 아래 거 요거. 몇 엽인가? 8엽이죠. 이 8엽 연암은 수막새입니다. 얘는. 수막새 지금 끝부분에 기와의 마지막 부분 마감한다고 그래서 수막새예요. 이따 제가 이제 백제의 건축 양식인 하항식을 알 수 있어야 돼. 하항식 구조를. 이 하항식 구조를 알아야만 일본의 오사카에 갔을 때 사천왕사의 그런 구조나 지금 가게 되면 아스카사에는 이런 게 안 남아 있어요. 현재는. 그러면 복원을 해 놓은 사천왕사가 바로 백제 사찰인데, 사찰 방식으로 한 건데
거기에 바로 이 하항식 구조를 써요. 근데 하항식 구조는 우리나라의 이 완주 경천에 화암사가 있어요. 그 화암사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본전을 뭐라고 그래요? 극락전이라고 그래요.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주부를. 그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극락전의 건축 양식이 하항구조예요. 그래서 국보예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일본에는 흔하게 있지만. 그래서 백제 때의 이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항구조입니다. 근데 이 하항구조를 그대로 해서 해놓은 게 뭐냐면 임류각이에요. 임류각이고 내일 가게 될 부소산성에 있는 삼충사, 그러니까 성충과 그 다음에 흥수, 계백을 모신 게 삼충사인데 그 삼충사 건물도 하항구조를 그대로 재현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거를 알고 있어야 저 건축물이 하항구조인지를 알고 저게 백제 양식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 보면 그냥 건물이지 저게 하항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건 하항구조가 아니거든요, 쟤는. 팔짝지붕으로 해서 그냥 일반 석가래의 받침을 썼어요. 근데 하항구조는 저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임류각이나 가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내일 부여 가서도 정림사지 5층탑에 있는 주변의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사료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복원을 하더라도. 그걸 보는 눈이 생긴다 그러니. 그래서 여기에도 중요한 게 이 백제식의 8년문 또는 10년문 이런 연꽃 수막새의 무늬들을 잘 봐야 되고, 내일 이제 부여박물관에 가면 바로 이 백제의 와당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공주국립박물관에는 그런 걸 전시할 공간이 아니에요. 북부만도 막 쏟아져 있는데 그거 놓을 공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공주는 사찰 문화가 발달된 곳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사락원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 문화의 이 사리 장엄구나 국보의 그런 왕응사라든지, 또 익산에 가면 이제 익산 미륵사지의 이 찬란한 백제의 금속공예 예술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익산 미륵사지의 사리 장엄구예요. 그거를 봐야만 우리가 이야 감동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디? 익산 왕궁리 5층탑에서 나온 그 역시 사리 장엄구. 얘도 또 예술이에요. 이런 걸 봐야 나라에 갔을 때 바로 이 후지노키 고분호에서 나온 이 금제의 장식들이 백제의 이러한 금속공예의 양식과 유사하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지역은 바로 중요성이, 물론 이 갑옷이 나옴으로써 645년을 특정한 연도가 나옴으로써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학문의 이런 논쟁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통사라고 하는 이 벼루가 나옴으로써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대통사의 기록이 여기에서 같이 일치가 되고, 또 근처에 대통사가 어딘가